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올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었는데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로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서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예측과 또 고환율 여파 등으로 동결을 전망하는 쪽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3번 연속 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또 환율이 더 뛸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와 이번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권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규제인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죠. 네, 현행 3.0%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연속해서 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하를 했지만 이번에는 한 번 쉬어가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 결정을 놓고 사실 인하할 거냐 동결할 거냐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렸는데 내리든지 유지하든지 사실 나름의 이유들은 다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1%대의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서 경기에 온기를 돌게 하겠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지난달 또 계엄 사태를 전후로 해서 단기에 또 많이 올라버린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고 네. 정치적 불확실성 이에 따른 물가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나름의 타당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금리 동결 결정한 건 후자를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통화정책 방향문을 봐도 이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됐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다음 주 출범하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도 고려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방문에도 이런 점들이 언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주요국들의 정치 상황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라고 말이죠. 즉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이에 따른 연준의 어떤 스탠스 변화 등을 고려하면 네. 이번에는 금리 인하 카드를 좀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또 네. 일각에서는 지난달에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한 것 이게 사실 양적 완화 조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 같은 것들을 하느니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시장에 또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동결을 결정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경기의 상황이라든가 현재 물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던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부정적인 쪽으로 다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내수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난 금통위 때는 회복세가 완만하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회복세가 약화됐다. 건설 투자 분위기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좀 바뀌었고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표현이나 단어 선택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향후 성장 경로에 대해서도 역시 정치 상황 변화라든지 정부의 경기 대응책 또 미국 신정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정책 방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좀 우려 섞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여지고 경제 상황에 대한 한은의 부정적인 시각을 감안하면 이번 금리 동결은 분명히
숨을 고르는 것이지만 앞으로 그러면 금리 계속해서 동결할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네. 기자회견에서도 이창용 총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을 열어둔 상태에서 조정 시기를 고려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자동차 수출이 2년 연속 얼마요? 700억 달러를 네, 돌파했다고요? 700억 달러.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요. 지난해 자동차 수출 708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2023년에 이은 역대 두 번째 많은 수출 실적이기도 합니다. 네. 뭐 전기차 시장 캐즘이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 시장 성장 정체라든지 사실 또 미국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신차 교체 수요가 활발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 환경이 양호한 편은 아니었는데 이런 파고를 넘고 우리 한국 자동차가 역대급의 수출 실적을 올린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의 클래스를 뭐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자동차 수출의 견인차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딱 중간에 위치한 하이브리드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113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자동차 시장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작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13만 대, 그래서 전년 대비 2.7%가 감소했고요. 네. 국내 판매는 163만 대였습니다. 이것도 1년 전과 비교해 6.5% 감소한 규모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앞세워서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 전기차 브랜드 중에 비아디라고 있습니다. 네. BYD인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비아디라고 부르는데 이 비아디가 국내에 승용차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이번에 신차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아디의 국내 승용차 진출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게 현재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는 곳입니다. 네. 지난해 친환경차 427만 대 이상을 판매를 하면서 판매량만 가지고는 미국 테슬라를 지금 제치고 있거든요. 네. 이전에 비아디 차량이 안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기 트럭이나 전기 버스 같은 상용차 부문에만 진출했다가 이번에는 승용차로 시장을 더 확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국내 업체의 한판 대결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한국에 출시하는 전기차가 아토3라는 모델입니다. 네. 네. 향후에는 모델을 더 늘릴 예정이긴 한데 역시 비아디의 승부처는 가격입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아토3의 경우 기본 트림이 3,150만 원, 상위 트림도 3,33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기차니까 보조금 받거든요. 예. 보조금을 적용받으면 2천만 원 후반대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토3와 동급으로 치는 게 국내 차량 중에서는 코나 EV, 또 현대차 EV3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이 아토3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첨단 제품 분야에서도 중국 브랜드들의 우리나라 공략이 지금 거세지고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네, 이 전에 중국 제품들이 다 그 공산품이나 이런 뭐 노동력 기반의 싸게 들여오는 이런 제품들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이 브랜드, 하이급의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을 가진 샤오미라는 업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중국 기업 샤오미가 역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업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제품력을 선보이면서 네. 세계 정말 탑 브랜드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거든요. 이 샤오미가 자사의 핵심 제품 라인업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금 국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부터요, TV, 로봇 청소기 같은 샤오미에서 인기 있는 제품 카테고리들을 앞세워서 또 쿠팡과 네이버 같은 대형 유통망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들의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내 판매를 시작한 스마트폰 샤오미 제품을 보면 T14라는 제품이거든요. T14. 네. 네. 상당히 하이엔드급 제품입니다. 이 AI 기능도 갖추고 있거든요. 네. 가격이요 59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네. 국내 동급 제품의 절반 이하인 거죠.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물론 이 가격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 최적화 문제라든지 다른 제품들과의 호환성 혹은 AS 문제 이런 같이
종합적인 경쟁력을 따지면 아직까지 뭐 국내 업체들을 따라가진 못하겠지만 워낙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연 스마트폰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삼양식품이 그 미국 시장 조사에서 뭐 미국 알파 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 2위에 뽑혔다고요? 네. 일을 제대로 낸 거죠. 이게 국내 브랜드가 미국 시장 조사에서 1위를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삼성같이 아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삼양식품이 일을 크게 낼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 업체 누머레이터가 선정한 미국 알파 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 1위로 뽑혔습니다. 네. 또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 부문 조사에서는 4위에 올랐고요. 삼양식품의 브랜드 1위 등극은 저력, 단연 메가히트를 치고 있는 불닭볶음면입니다. 네. 강력하고 매력적인 매운맛을 내세워서 이게 틱톡 같은 데서 상당히 이 불닭 챌린지라고 해서 되게 화제가 되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이 저력을 앞세워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등극을 했는데 삼양식품의 미국 법인이요. 삼양 아메리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불닭볶음면 판매 호조로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매출이 1억 9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26%나 증가했습니다. 네. 또 불닭볶음면 미국에서도 가장 메인 유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이런 주요 유통업체들로 입점을 지금 확대하면서 계속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또 한 번 입증된 것이지만 정말 잘 만든 제품 하나가 만년 이 삼양식품 브랜드의 입지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7분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로 이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3%로 유지했습니다. 자, 금리 동결 배경을 좀 자세히 짚어보고 이번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처음 뵙는 건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해 첫 금통위를 앞두고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 좀 팽팽히 전망이 직전에는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엇갈렸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정말 반반인데. 그래도 정말 51대 반반인데 49라면 예, 그래도 하나를 찍는다면 네. 인하의 무게를 좀 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네. 저울질 중에 왼쪽 저울은 소위 내수 경기 침체가 위중한가, 또 한쪽 저울은 강달러 기조가 위중한가. 네. 근데 뭐가 더 위중한가를 이렇게 저울질을 해봤을 때 네. 어쨌든 강달러를 야기하는 변수는 금리 차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있는 거니까 네. 이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위중하다고 평가할 것이고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생각하셨는데, 겁니다. 예. 네.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동결을 동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무게를 한쪽을 더 무게 조금 더 중에 무게- 강달러의 무게를 더 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정말 많은 기자들이 네. 기사를 옮겨 적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반 정도 이상의 기자들이 네. 인하할 거라고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럼 금리 결정이 나면 기사를 그대로 내보내겠죠. 성공하면 되는데.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놨다가 네. 다 이제 동결로 고쳐서 적었죠.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은하면은 이제 물가 안정, 경기 안정, 뭐 금융 안정 이런 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하방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금리를 좀 내릴 거라는 기대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환율 쪽에 더 이제 주목을 한 것 같은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까지 찍었었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환율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좀 진정세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의 환율 수준이 네. 낮은 게 아니잖아요. 낮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어디까지 갈지 네.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일단 하고 말씀을 계세요? 한번 드려보면 네. 어젯밤 10시 반에 네. 미국 물가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네. CPI하고 예, CPI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네. CPI 데이터가 네. 의외로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의외로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게 물가가 안정되네 이렇게 보았어요. 안정되네라고 봤다는 얘기는 네.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네 이렇게 기대감이 조금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반응을 합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을 합니다. 네. 어젯밤에. 네. 그래서 이제 강달러 기조가 다소 꺾이는 흐름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면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시 강달러가 야기돼서 뭐 예를 들면 1,500원을 조금이라도. 뚫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그 영향을 책임을 전가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강달러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는 지금의 환율 수준이 네.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1,400 후반대의 환율을 기록한 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1,450원 이상의 환율이죠. 저는 이제 의견을 드린다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된다. 다만 1,500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긴 있지만 네.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강달러 기조가 오래 유지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강달러라는 얘기는 달러의 강세이자 네. 원화의 약세거든요. 약세. 네. 근데 달러의 강세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고 네.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게 강달러를 만드는 요인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나 펀더멘털은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원화 약세 기조가 또 같이 유지되는. 다만 이런 강달러를 만드는 이런 네. 변수들이 이미 선행적으로 반영된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경향성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강달러의 약세화, 그러니까 1,400원 초반대를 향해 균형점을 찾아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 환율이 뭐 다시 1,500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BOJ라든가 각국 중앙은행들 보면은 금리 결정 시점을 결국 트럼프 정부 이제 이익이 출범 뒤로 미룬 것 같죠. 네. 네,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국가들이 지금 그런 움직임인 거죠. 아무래도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정책을 좀 보고하겠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정말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세계 주요 기구들이 25년을 전망할 때 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는 것이 네.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맞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당선 이후로 당선은 취임 이후로 좀 결정을 해보자 하고 늦추는 결정도 물론 있고요. 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네, 우리는 네. 인하하자지만 네, 네. 세계랑 일본은 좀 다릅니다. 역시 세계 모든 국가가 정상적인 금리를 찾아 금리를 조정하자 이건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한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네, 네. 좀 인상해보자. 근데 인상하는 여정이 혹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지금 호황인 게 아닌데 네. 금리를 인상하니 경기가 더 억눌리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내수 경제나 내부적인 사정도 금리를 인상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계속 시점이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트럼프발 어떤 무역 정책 불확실성 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금리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환율 이런 변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금리 차 네.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럼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한은에서 지난해 10월, 11월에 두 번 내려가지고 3%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4.5%. 4.5. 네. 그러면 지금 차이가 1.5% 포인트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낮췄더라면 1.75나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금리 격차가 반드시 강달러를 만든다 이건 아니고요.
오히려 앞으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질 것 같아. 네. 라는 생각이 생각. 있을 때 강달러가 얘기돼요. 네. 보통은 그러니까 2%포인트로 제일 벌어졌을 시점이 24년 중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강달러 슈퍼 강달러는 22년 연말이었습니다. 네. 그게 앞으로 미국은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할 것 같고 한국은 찔끔찔끔 금리 인상할 것 같아. 네. 그 금리 차가 벌어질 것 같아. 네.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아 이제 달러를 갖고 있어야지 하면서 강달러가 얘기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선행적으로 외환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다만 어쨌든 한국은행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그럼 그건 반영되지 않은 거니까 네. 금리 격차가 추가적으로 벌어진다. 벌어질 거로 예상을 안 했는데 근데 벌어졌다. 벌어진다라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시장의 그동안의 기대랑 달리 움직일 때 그때는 달리 움직이네. 지금 또 달러 가져야지. 아. 그러니까 또 강달러를 야기할 수 있는. 근데 이번에 요인입니다.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가 반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내렸다면 어땠을 거라는 역시 말씀이세요?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00% 내릴 거라고 생각했다면 네. 아무 영향이 없어요. 네. 근데 50% 내릴 거라고 생각했다면 네. 50% 수준의 기여도만큼의 영향이 있는 거고 네. 아무도 안 내릴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안 내렸어요. 그럼 크다 이거죠. 역시 영향력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네. 시장의 기대치 대비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돈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더 벌어졌다라면 우리의 어떤 외국인 투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원캐리 트레이드라고 봐야죠. 원캐리 트레이드 정도까지 되는 정도의 지금 금리 차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대하지 엔캐리 트레이드는 않았던.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네. 그런가요? 그 정도의 금리 차이도 많이 움직이나요? 일어나죠. 돈의 이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네.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던 것처럼 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네. 또 미국은 5.5% 금리.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엔캐리의 자극이 강하죠. 네.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근데 생각이 있으니까. 어쨌든 네. 돈은 높은 수익성을 찾아가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예. 네. 그러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안 벌어질 것 같다가 벌어지면 네. 또 역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제 금리 결정이 됐습니다만 미국은 언제죠? 이달 며칠 말입니다. 말이죠. 네, 말로 네. 따지면 네. 미국 시간으로는 29일, 아, 우리 설 연휴 우리는 안에 예. 이제 금리 결정이 되는 거네요. 30일 새벽 4시에 발표됩니다. 네. 예. 지금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재작년 말에 네. 작년 전망할 때 많이 내릴 거라고 막 네. 6차례, 5차례까지 심지어 나왔다가 네.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조금씩 있기 시작하다 연말부터는 속도 조절론이 확실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더군다나 이런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라는 네. 얘기까지 또 아이비들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주식시장으로 치면 주가의 조정 국면인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인 거예요. 네. 제가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축구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근데 안 끼워줘요. 안 켜주세요. 그러면 축구를 보시면 못하니까. 우리 구경한다고 생각해봐도 이쪽 골대에서 이쪽 골대까지 공을 보낼 때 네. 골키퍼가 골킥을 세게 때리죠. 네. 이때는 과감하게 때리나요? 신중하게 때리나요? 과감하게 때리죠. 과감하게 때리죠. 네. 과감하게 때린다는 얘기는 네. 멀리까지만 보내자. 네. 혹여 상대방한테 공이 주어지더라도 네. 과감하게 일단은, 때리자. 네. 멀리까지 보내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상대방 골대에 가까워질 때는 아이고 조심해야죠. 과감하게 때려요? 아니면 신중하게 때려요? 신중하게 하죠. 금리도 상대방이 마찬가지.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네. 그 골대 안에 공을 넣어야만 네. 하니까. 바로 그리고 그 선거에는 상대방 수비수한테 공을 안 뺏기기 위해서 네. 신중한 겁니다. 네. 금리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5.5%에서 네. 3%를 향해 금리를 인하하는 여정이라고 본다면 네. 원래 초반에는 과감하게 인하하는 빅스텝도 겁니다.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내려도 여전히 긴축적이야, 제약적이야. 네.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금리야. 네. 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할수 금리를 있는데, 인하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4.5%에서 중립금리 네. 3%를 향한 나머지 여정은 네.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고요. 늘 첫 그래 번째. 왔나 보죠.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할 때도 기억하세요? 22년에 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고물가를 만나면서 네.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했습니다. 그때 놀랐어요. 네.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하고 무서울 정도로 올렸죠. 그 이후부터는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하하죠. 원래 통화 인하도 정책이 그렇군요. 그럼요. 아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메커니즘상 역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초반에는 물가 잡자 하고서 금리 인상했고요. 네. 이제 고용 시장이 흔들리나 하면서 금리를 인하했던 것인데 네. 근데- 이제 고용도 중요하고 물가도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혹여나 우리가 지금 너무나 과중하게 높은 금리인가? 네. 그 높은 금리 때문에 고용 시장이 침체되나? 아니면 금리를 너무 낮추면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닌가? 네. 두 가지를 조심스럽게 조정하면서 미세 조정하는 여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뭐 빅컷이라든가 뭐 빅스텝으로 올리거나 이런 거는 어렵고 그건 아니죠. 아주 조심하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고 신중한다는 얘기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연이어서 인하하기보다는 퐁당퐁당하거나 네. 아니면 두 번 걸러뛰고 인하하거나 근데 이게 뱅크 오브 신중한 아메리카 거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몇 번 할 거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안 할 수 있다 단정지어서 이렇게 보고서를 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거의 그 하프라인을 지났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보아하니 물가가 잘 안 떨어져요.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고용 시장을 보니 고용 시장이 너무 견조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서둘러서 네.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너무나 견조하고 네. 또 그래서 물가가 너무나 높게 잘 유지되고 있으니 금리 인하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골 얘기하시면서 지금 비유를 하셨는데 원래 네. 피벗이라는 게 운동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막 농구 같은 거 하다 확 돌아서는 거예요. 맞아요. 통화 정책 방향도 피벗이 가능할까요? 혹시라도 금리 인상 쪽으로 미국이? 이런 관점에서의 피벗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차 인플레가 대대적으로 일어난다. 그럼 피벗이 가능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게. 네. 그러니까 한동안 금리 인하하는 기조 속에서는 그 속도만 조절할 뿐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는 어쨌든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치가 3%로 보시면 좋아요. 네. 지금 4.5%니까 네. 3%까지 향해서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금리 인하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조금 속도를 퐁당퐁당하거나 안 하는 쪽이면 우리도 좀 거기에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이 한해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어쨌든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1월 10일까지 보니까 수출 성장세 무역 수지 보니까 흑자가 아니고 좀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네.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큽니다. 인하를 해야 이번에는 좀 보고 하자는 건데 그럼 다음 해 2월인가요? 네. 그때는 좀 인하할 여지가 좀 있다고 볼 수 지금보단 더 있겠습니다. 있어 지금보다는 보이죠. 또 있다고 볼 수 네, 있고요. 네. 2월 지금으로부터 한 40일 정도 후에 2월 25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통화정책결정회의 때 환율이 그래도 1,450원 목요일 아래. 아닌가요? 예. 그럼 2월 27일일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달력을 제가 보고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쯤에 지금의 복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는 환율 문제가 1,400 초반대까지 내려와 준다면 네. 그러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내려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네. 의외로 삐걱거리는 일들이 있고요. 의외로 생각했던 것처럼 강한 드라이브를 못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조금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전개될 수도 있고요. 실제 물가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아니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또. 네. 그럴 때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로 어떻게 내수를 어떻게 좀 부양한다 이거보다는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국민의 시각인데 예. 한국은행은 그냥 금리 결정밖에 못 하는 거죠. 한국은행은 추경을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네. 기재부가 의제를 던지고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제 추경도 가능한 거지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으로서의 경기 부양책을 고민하는 것이고
또 재정 당국은 재정 당국으로서의 경기 부양책을 네. 고민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나름대로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을 단행하기 위한 마음을 먹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미국 CPI 발표 나오면서 국채 금리 얘기하셨잖아요. 네. 10년물 지금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4.7%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5%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거기를 뚫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어떤 걱정도 약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점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상회할 경우 네. 그러면 근래 들어 정점이 22년이었습니다. 22년 네. 11, 12월에 네. 그때 미국이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할 거야. 예.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할 때 그때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반영돼서 국채 금리가 5%를 향해 갔었거든요. 네. 그 이후 다시 이제 급등한 현상인데 그때를 뭐 재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국채 금리를 또 결정지을 여러 변수들. 그러니까 이달 말에 PC 물가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게 실제 물가가 또 안정화된다. 생각보다 많이 급등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도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이니까 금리 인하할 여지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면 국채 금리가 또 하향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강달러를 약세화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 향후 발표되는 이런 통계에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PC니까 개인 소비 지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원래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은 국채 금리가 오르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원래는 기준 금리가 내리면 국채 금리도 같이 내리지 않나요? 통상 네. 장기적으로 보면 같은 방향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간 기준금리 인할 때 10년 국채금리가 오른 거는 두 차례밖에 없다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요. 그렇죠.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기조로 움직이는 게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앞에 우리가 논의했었던 것처럼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있으면 국채 금리가 뛰어요. 반대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네.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야 아니면 동결할 거야 인하할 거야라는 그 기대감, 전망이 심리적으로 반영된 것이 국채금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을 두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90년대 이제 닷컴 버블 붕괴와 네. 같은 그거의 전조 현상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저는 무리라고 보세요?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네. 금융위기 당시에 국채 금리가 상승했거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던 그때 기조와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보니 나타나는 국채 금리 상승과는 전혀 다른 기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미국에는 경제 위기라든가 금융 위기라든가 그런 시그널들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일부 좀 불확실한 불안한 요소들은 있지만 그게 미국 경제가 뭐 견조하게 뒷받침되는 그런 배경과 엇갈리는 어떤 지표들은 전혀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합니다. 오늘 점심 자리에서 어떤 분이 요즘 뭘 투자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신 것 같고 환율은 뛰고 금리도 잘 모르겠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이러셨는데 저는 투자할 여력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이러면서 뭐 쉬는 것도 투자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요즘 같은 때. 오늘은 계속 주제를 금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니까요.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지금으로부터 이미 정점을 기록하고 하향 안정화될까? 네.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가서 5%를 뚫고 올라갈 것인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셔야 되는데 저는 그 둘 중에 내려가는 것으로 전제를 깔았습니다. 네. 그럼 내려가는 것으로 전제를 깐다는 얘기는 지금의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국채 가격 중에 네. 현재 국채 가격이 제일 저렴하다라는 네. 평가가 되니까 네.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참조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네. 예,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시점이 아닌 것인데 미국의 그 금리가 그러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주식 시장도 역시 국채 금리와 반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이슈도 있어요. 네. 트럼프 취임 때문에 국채 금리를 치솟는 게 아니라 당선됐을 때
치솟는 겁니다. 오히려 네.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런 게 선반영돼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국채 금리가 어쨌든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관점에서는 네.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네. 네. 아니 차라리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게 낫겠네 하는 돈의 이동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한다라는 그런 전제에서는 워낙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주식 그렇죠.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런 여쭤봤어요. 관점에서는 미국 주식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국채 금리라는 관점에서 네, 본다면.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살펴볼까요? 네, 1월 2주차 한국 부동산은 주간 동향 알려드릴 텐데요. 서울이 0.00%, 이번 주도 보합이 나왔습니다. 네. 3주 연속으로 이제 보합 흐름.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황 유지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은 마이너스 0.03%, 지난주가 마이너스 0.02%였습니다. 경기도는 마이너스 0.04%까지 내려왔고요. 네. 인천은 마이너스 0.06%입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04%니까 사실상 서울 빼고는 대부분 마이너스 0.04, 0.06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서울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내에서도 이제 지역별, 단지별 편차가 굉장히 큰데 재건축이나 일부 핵심 지역들 신축 아파트 빼고는 나머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0% 보합이라고 하지만 모든 네. 지역이 멈춰 있는 건 아니고 하락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신고가 나오는 지역들도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뭐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 12월 거래량이 이제 2,700건 정도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월이 2,600건이었으니까 뭐 거의 12월이 작년 1월 수준으로 이제 올랐다가 이제 다시 내려온 상태고 네. 1월 거래량도 뭐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 한동안 계속 신고가가 나오던 강남의 그 유명 아파트들 네네. 또 이제 하락세에 들어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기사를 보면 일부이지만 뭐 얼마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네네.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내 집 많이 떨어지나 또 걱정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그래서 그 뉴스가 굉장히 좀 자극적이어서 저도 봤거든요. 뭐 네. 2억이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아. 혹시라도 그 뉴스를 보시고 강남에 그 아파트를 찾아가시면 아마 그런 매물은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그래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뭐 2억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물론 11월 거래가 42억 2천만 원 거래가 됐는데 40억에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물건을 따져보게 되면 사실 이게 떨어졌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9월에 40억에 거래가 됐었고요. 23층이 7월에는 29층이 39억에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0억에 거래된 물건이 2층 뭐 이런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작년 7, 8월보다 꺾였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층이나 동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2억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40억 아파트에 사실 2억 떨어지면 5%거든요. 5%는 동이나 층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뉴스는 뉴스로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평균 거래 금액을 보게 되면 내려온 거는 사실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네. 10억 원이 붕괴가 됐어요. 9억 9,518만 원으로 이제 1월 평균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작년 10월이 12억이었거든요. 그래서 평균은 12억에서 이제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은데 네. 이제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강남의 핵심 지역들이 뚝뚝 떨어지냐라고 하면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앞서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부동산에는 그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인하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보합인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0.25 정도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동결이 나오니까 네. 일단 약간 실망감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네.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가 뭐 0.25 내릴 줄 알았는데 동결이 된다고 해서 집을 빨리 팔아야지 살 사람들이 안 사야지 뭐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불확실성이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건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인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수 경기 침체가 이제 우려는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미국 환율 문제를 한국은행이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뭐 지금 당초 예상보다도 네. 2번 정도 인하될 수도 있다. 그것도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서 이제 경제 코너에서도 뭐 금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금리 흐름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설사 정부나 금융 당국의 정책 기조를 보게 되면 작년에도 우리 경험했잖아요. 기준금리 2번 내렸는데 대출금리 안 내렸거든요. 오히려 더 올라가서 가상금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대출금리는 또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조절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맞습니다. 올해 기준금리가 이제 몇 번 내리느냐 우리가 상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 기준금리가 한 3번 정도 내려가는 걸 전제로 우리가 하고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지금 네. 이야기를 보면 내려가는 게 한두 번 정도 내려가면 잘 내려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상저하고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하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확률적으로는 상저하고가 이제 확률은 높은데 상저 하저의 확률도 우리가 이제 염두는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그쪽 지역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해당 지역에 물건을 거래하려는 분들은 이제 이게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할 텐데 네. 다른 분들은 또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제도인지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이어가 볼까요?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름을 딱 보게 되면 이제 느낌이 오시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아니 토지 거래인데 우리 아파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아파트에 땅 하는데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파트에 땅이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거래 허가를 하고 싶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주택거래 허가라는 뉘앙스 자체가 이제 굉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렇죠. 내 자본주의에서 집을 내가 파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죠.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올 네.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약간 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원래 토지거래가 구역은 이제 상기 신도시라든지 신도시 개발하게 될 때 투기 수요들이 이제 땅 투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뭐 도시 지역들,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 주거 지역은 뭐 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되는 땅들, 상업 지역은 150제곱미터 이렇게 네. 면적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네. 아파트에 적용하게 되면 60제곱미터면 대지 지분이 안 맞잖아요. 그 정도 되면 굉장히 큰 면적의 아파트가 그렇죠. 돼야 그래서 되죠. 네. 이게 법 내용을 보게 되면 10분의 1로 재량껏 축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네. 10분의 1 하면 6제곱미터가 되죠. 네. 그러면 주택거래 허가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게 네. 되는데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우리 잔금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집을 살 때는 대출 받아서 뭐 내가 입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세 끼고 살 수도 있는데 네, 네. 6개월 잔금하고 6개월 이내에 내가 입주를 해야 됩니다. 입주하고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네. 이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전매 금지가 걸리기 그럼 때문에 계속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갖고 있는데 아. 실일 거주를 6개월 내에 거주하게 하지 않으면 위반이 되니까 그러면 과태료가 나오죠. 2년 이하 과태료. 징역 또는 가격의 30%까지 벌금을 내야 되는 아,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렇군요. 규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전세 끼고 살 수 없다는 얘기. 본인이 입주하는 분 아니면 못 사게 하는데 네. 이런 규제이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굉장히 아쉬움, 억울함을 네. 호소하죠. 내 집을 내가 파는데 전세 끼고 못 파게 되니까 수요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입주자들만 살 수가 있기 근데 뭐 때문에 또 투기를 불편한. 우려하는 쪽에서는 아예 뭐 저기 들어가 살 것도 아니면서 뭐 전세 끼고 갭 투자까지 하는 걸 뭐 규제하는 걸 뭘 그렇게 속상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죠. 서로 입장 차이가 네. 좀 있는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니까 네. 또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네. 그 지정돼 있는 지역이 어디고 이번에 무슨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일단 뭐 해제라고 콕 찍어서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대상 지역 범위를 보게 되면 네.
청담동, 대치동, 삼성, 잠실 그러니까 마이스 개발하는 지역들이 2020년 6월에 지정이 됐고요. 잠삼대청. 네네.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 2021년 4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아비어 목성. 네. 예,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2000년 5월에 지정이 됐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신소통합기획 지역이라든지 모아타운, 그린벨트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게 잠시만요. 되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2000년이라고요? 2020년이 2020년입니다. 2020년 네. 5월에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들 지역들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사실 실무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걸 풀어줘도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올해가 5년 차 접어드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데 네. 먼저 발언을 해서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자 입장인데 네. 시장의 반응이 지금 오늘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네. 시장의 반응이 지금은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집 보러 막 20분이 와서 막 줄 서서 집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해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지역들. 미리 선점을 하려고 지금 집 보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신고가가 또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풀어주려고 하다가 또 못 풀어주는 결과가 또 나오지 아니 않을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저렇게 몰려들 거란 생각을 안 하나요, 서울시는요?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그러면 반응을 시장의 좀 본 것 반응만 같습니다. 보고 우리는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이렇게 결론 짓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수요자가 몰린 건지 네.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어 건지는 좀 그린벨트 해제 봐야겠죠. 같은 것도 딱 갑자기 해제를 해야지 미리 사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해제할 때 그냥 갑자기 해야지 이렇게 예고처럼 하면 되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그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여쭤봤습니다. 있는데 네. 부작용이 제한적이라면 풀릴 것 같고요. 네. 얼마나 심각한지에 달렸는데 네. 사실 가격이 거의 신고가가 나왔고 여기서 네. 신고가가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천정부지 올라가기는 이미 현실. 신고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들 지역들은 대부분 네. 신고가 지역들이고요. 네. 여기서 뭐 한두 개가 신고가가 더 나오더라도 네. 천정부지 올라가기는 우리 또 네. 경제 상황에서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제를 하면 확 집값이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뭐죠? 그 지난해인가요? 그 동탄인가요? 거기서 왜 무순이 청약에 네. 몇몇 명이 몰렸었죠. 300만 명입니다. 예, 그래서 청약홈 서버가 마비되고 뭐 연장시켜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줍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광풍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이런 열기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제도 개편을 좀 하려는 모양이에요. 네. 예. 다시 원상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 이게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미계약이 나오면서 이제 달라진 건데요. 그 전만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무주택자들만 무순위 줍줍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시장 분위기가 2022년 12월에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정부가 좀 풀어줬습니다. 전국에 있는 집 있는 사람들도 무순위 줍줍을 할 수 있게 예, 예. 건설회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풀어줬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300만 명이나 몰려들고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주택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다시 또 이제 환원을 하는 걸 지금 고려를 여기에 하고 대한 있다고 불만도 합니다.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불만이 있으나 뭐 지역에 사는 저는 사람만 돈 벌라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 지역에 나오는 물량을 무주택자가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위장 전입이잖아요. 부양가족 84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이거 부모님 점수 올린 거 아니야? 라는 또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 건강보험료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으면 3년치를 받아서 실제로 병원 다녔어? 아, 그걸 이제 지금 제출 사고로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자녀 집에 와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으면 동네 병원들 다닐 수 예,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다 제출 받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지방에 있다가 병원 갈 때 네. 서울에 올라와서 병원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자녀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가고 아니면 병원 그렇습니다. 갔다가 자녀 집 네네. 와서 묵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면 통신 내역 기주국을 조사해서 아이고. 통신 내역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네. 이제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점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뭐 양심에 맡겨서 저는 양심을 좀 지켰으면 좋을 것 이거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제 일기 신도시 단지들 선도지구 지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단지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뭐 벌써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뭐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이제 통합 단지를 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막 총력 투쟁을 했는데 이제 다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분당의 양지마을만 하더라도 이제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순회역이 있고요. 이
양지 마을이 4개 단지가 있는데 네. 지하철역이 가까운 단지가 있고 먼 네. 단지가 있겠죠. 네, 네. 가까운 단지 같은 경우는 나는 이 자리 고집할래. 그렇겠죠. 추첨하면 그럼 당연히. 근데 다른 단지들은 야 통합 재건축인데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같이 다 같이 해야지. 추첨하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네. 선도지구 지정될 때는 이제 막 빨리빨리 하자라고 해서 이제 협의서도 해주고 합의서도 해줬는데 지금 이제 막상. 내용이 또 그러면 안 돼라고 하니까 해당 단지들은 반발하고 벌써부터 돈 문제를 떠나서 추가 분담금 문제 시작하기도 전에 자리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갈 길이 먼 것 갈 같습니다.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